21대 총선 이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당이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인재 영입에 최우선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러나 분위기는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자, 관련한 소식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 그리고 경기방송 보도국의 설석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총장님, 내년 총선 준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느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한국당 공천 룰을 두고 또 이른바 인재 영입의 원칙과 기준을 놓고 연일 소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 지금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큰 착각에 빠졌는데요. 이 네. 선거라고 하는 것, 또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라고 하는 건 국민들, 유권자들이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잘했느냐를 평가받고 다시 고용할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께 기회를 넘길 건지 네.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의만 바꾸면 될 것처럼 눈속임을 좀 하면 또다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것처럼 자꾸 흉내만 내고 있는데요. 네. 이래서는 그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매니페스토 본부는 어떻게 됐건 이 공천을 선거 전 90일 전까지는 모두 끝내놓고 그 이후부터는 유권자들이 조밀하게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가 고용하는 인재 영입 또는 공천 방향에 돼야 될 텐데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따끔한 지적으로 일단 오늘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설 기자. 예.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선대위 카드를 내놓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영입 인사안을 1차 발표했는데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또 여당은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표출되고 있고요. 어떻게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 총선을 앞두고 각 당 지도부는 이런저런 작전을 짜기 마련인데요. 이번 총선은 시작부터 당 대표들의 수단 시대 같습니다. 네. 그 총선 국면이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당은 조국 사태로 인해서 이미 수습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고요. 네. 한국당은 인재 영입을 시작은 했지만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그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보름 만이었습니다. 당초 이해찬 대표의 계획보다는 일주일 당겨진 시점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좀 늦게 사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도 커졌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에 2천여 개의 글이 올라와서 이해찬 대표를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좀 펼쳤다고 합니다. 네, 또 문제는 이해찬 대표가 이를 두고 극소수의 당원들이다 이렇게 좀 치부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당은 이미 인재 영입을 시작했죠. 지난달 30일 1차 영입 인재 8명을 발표했는데요. 영입 인사 8명은 뭐 경제 전문가 윤창현 서울시대 교수와 김용화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 등 8명이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아직 발표는 안 됐고요.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한국당인 것 같아요. 특히 인재 영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자, 황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데 우선 영입 1호라는 박찬주 대장 사실상 지금 영입 철회냐 이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분위기는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황 대표가 총선을 이끄는 당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나중에 또 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인재 영입 1호로 내셨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여전히 뜨겁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공관병 갑질에 대한 일로 이름을 이미 알린 인물이라서 당 내 외부에서는 초반부터 반대 여론이 아주 심했는데요. 그럼에도 황 대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처리 입장은 보이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당에서 봤을 때는 이게 표 떨어지는 소리로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좀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총장님은 지금 한국당 영입 인사 지금 내용과 기준 이걸 어떻게 봅니까? 언뜻 보기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그런 인사들이 대거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인재 영입 이전에 정강정책 개정 과정 또 그 선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선거 매니페스토를 먼저 당원들과 함께 만들고 네. 여기에 이 기준에 따라서 인재를 영입하거나 아니면 그 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나설 것이 좋은지를 이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 없이
새롭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면 이것이 새로운 것처럼 새 정치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은 이건 그냥 이벤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인재 영입 과정에서도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또 헌재에서 제기가 됐던 대로 청년들이 좀 빠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기보다는 네. 정치를 안 했던 사람은 새롭게 들어오는 것을 인재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정치가 전문직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훼손될 뿐더러 무조건 새로운 사람들이 새신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을 아직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는 그 자유한국당의 위기라고 하는 건 비전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 비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인재 영입을 그것도 또 당 지도부 중심으로 하다 보면 무능력, 무책임, 무관심이라고 하는 당 쇄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국민적 비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원칙을 세우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제안하고 싶은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이렇게 반문 또는 보수 일색 이거보다는 약간 중도층을 더 아우르는 아니면 뭐 약간 진보 쪽으로 이동하는 뭐 그런 정책이나 인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말이죠. 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안티테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세계적 선거에서 안티테제로 승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 그 지리난 대선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보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진보 의제를 끌고 와서 보수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 선거 때 어떤 프레임으로 갖고 갈 것인지를 먼저 설정하는 게 먼저인데 정치를 아직 해본 그 경험이 좀 짧아서 그런지 굉장히 조급하게 그 무차별식으로 인재 영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그건 당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 반대하는 의제로는 성공한 적이 없다. 이거 뼈 아프게 새겨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설 기자. 예. 이런 그 한국당 내 이런 분파 또는 영입 뭐 사실상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뭐 당내 지도부 투톱이라고 하겠죠. 이 연이은 이런 실책으로 갈등설도 나오고 지지율도 지금 조국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 총선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부 두 핵심이죠. 초반부터 좀 삐걱대는 모습인데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공천 가산점 발언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얼마 전까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좀 아끼다가요. 해당 행위라는 표적까지 쓰면서 아예 선을 긋고 나섰거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벌써부터 이제 교체실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내부에서는. 네. 황교안 대표가 또 오늘 그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총선기획단 12명을 선임했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지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죠. 네. 원내대표의 기능이 좀 약화된 거고요. 그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봤더니 한국당은 지난달 민주당과 9%포인트까지 폭을 좁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이제 이런 사태들 이후에는 17%까지 지난주 기준으로 17%까지 다시 벌어져서 앞으로 이 지도부가 좀 통합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은 아마 지지자들의 이탈 현상이 좀 더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지율 하락 이것이 결국은 황 대표의 리더십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총장님께서는 황 대표의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일단 그 태생부터 그 갈등 사항들을 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이 그간 그 탄핵 이후에 새롭게 쇄신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민주적 장치들을 통해서 함께 화합해가는 모습을 잘 거쳤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그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당내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요. 아마 이때쯤 되면 그 개파 간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이 지지율 상승, 그간 그 조국 사태 이후에 지지율 상승이 자유한국당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지율 상승되다 보면 당내 쇄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의원들도 다시 또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이 반복되는 과정을 봐서 그것이 또 오히려 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1야당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뼈아픈 비판을 하는 이유도 훌륭한 야당, 능력 있는 야당이 나와야 정부에 대한 견제도 이루어지고 한국의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전직 의원 이자스민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해서 정의당에 입당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또 이런 변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책 정당이 돼야 되는데 정책 정당으로 가기엔 좀 모현하다. 이 자스민 의원 전 의원 사태를 보고 좀 그렇습니다. 이 영입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새로운 얼굴이나 그 브랜드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영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책 영입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 의제를 갖고 이 영입 대상이 된 건데 당시 한국당에서는 정책적 인재 영입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양반이었습니까? 네, 그런데 네. 이 자스민 전 의원이 말다르고 행동 달랐던 한국당을 비판하면서 네. 정책적으로 자신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그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보수 정당들 좀 오래된 정당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여의도에서는 좀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무대에 두 번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얼굴이나 어떤 브랜드나 아니면 여성이나 청년이나 이런 그 이미지만을 그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아닌 정책으로 영입을 하고 또 그 정책 활동으로 평가받고 좀 이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 이 소수 세력 또는 소수 인종 이런 쪽에 상당한 정책적 개발을 해온 이 정의당에 입당한 것이 상당히 합당한 것 같이 보이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이 또 다른 또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저희가 그 보수 그 거대 두 정당에게 저희가 좀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게요. 이미 그 다문화 가정 그 가구에 속한 그 인구수가 2% 우리나라 총 인구의 2%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 2%라고 하는 건 선거에 들어가면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결국은 1%에서 3% 내외로 승부가 갈리는데 이 승부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대로 그냥 소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 우리 21세기의 이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가 변화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끌어안을까 이런 정책적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뼈아픈 실책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도 뼈아프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뒤늦은 후회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뉴스가 바로 박찬주 전 대장 앞서서도 영입 논란의 주인공이라는 얘기 했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박찬주 전 대장이 오늘 계속 실검을 달구고 있는데요. 그 먼저 가장 문제가 됐던 그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서요.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은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이어진 발언이 또 문제인데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 삼천교육대에서 한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박 전 대장은 군대를 모르면서 군대를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군 인권센터는 군대의 질서와 군기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활동을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임태훈 소장을 정면으로 겨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내 여론은 좀 더 나빠졌는데요. 홍 전 대표는 이거는 50시대나 어울리는 분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영입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이제 더 이상 좀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박 전 장군은 기자회견에서 지역구 출마 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영입 자체가 조금 더 어려운 국면으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로서는 박찬주 대장을 영입해서 어떤 보수의 통합 또는 보수의 정책성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리고 이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면서 혁신과 통합이라는 과제를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는데 어떨까요? 인재 영입이라는 이 혁신과 또는 보수 통합 혹은 정계 개편 이런 통합 과제가 서로 충돌하거나 상충하는 요소가 많을 것 같이도 보입니다. 자꾸 그 과거의 선거 프레임으로 가지고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다당제가 정착된 나라들은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선거 연합, 정책 연합 뭐 이런 과정으로 선거를 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직전의 선거들을 보더라도 어떤 정당 간의 완전 통합이 아니고 정책 그 친환경 무상급식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선거 연합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선거에 임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닌 그 한 지붕 아래 그 통합을 하겠다
이것은 아마 실현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과제가 아닌가.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로 한국당 얘기했는데 여당 얘기 좀 총장님 평가를 듣고 싶은데 여당이 총선기획단의 구성 그 상황을 오늘 내놨는데 그 속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들어있고요. 금태섭 의원,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번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이분도 들어있고, 자, 그리고 이 총선기획단을 저기에 발족시키는 것 자체가 아까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조국 사태에 대한 내로남불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리더십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떤 돌파구 차원에서 또 기획단을 저기에 주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여당 쪽을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과거와는 달리 그 선거에서 좀 유리한 국면에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것이 조기에 선대위가 구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떠나서 하위 20%라고 하는 기준을 얘기를 할 때 이 기준을 과연 누가 설정했는지 당원들이 함께 설정을 했는지 아니면 당권을 가진 자가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사천인지 공천인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천 기준도 사실은 그 공천관리위원회나 이런 여러 가지 당내 기구들이 생기고 거기서 당원들이 좀 합의하는 과정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성급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순서가 좀 앞뒤가 좀 많이 바뀌어서 진행되는 그 여권의 분위기를 봐서 좀 질서 있는 또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을 바라보는 가장 우려 섞인 지적 중에 하나는 이번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들어가면서 자 여권의 여당의 공천 역시 친문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영남권 중심의 총선기획단을 짠 거와 같은 이치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난 총선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네. 어느 유력한 그 정치인이 들어가서 공천 과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럴 정도의 그 정치 문화가 성숙되지 않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지났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느 계파나 또 특히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고 해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주적 절차를 어긴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당내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뭐 옥새 파동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혹시라도 그런 의도를 갖고 말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착각이고요. 그런 과정으로 공천이 이루어질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정당 민주주의가 허술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건에 대해서 사실 예방주사를 놓아준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철희 표창원 의원. 상당히 당내에서 주목받았던 인물이고 인지도도 높은 인물인데 자, 초선인 이 두 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당 지도부에 대한 쇄신론으로 불거졌던 거죠, 설 기자? 예, 그 두 의원은 다 스타성을 갖춘 초선 의원들이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로 좀 성격은 달랐지만 지난 총선에 영입됐을 때 지금 저희가 막 얘기하고 있는 가장 인재가 누구냐 주목받는 신인들이었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대 영입의 대상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현 정치권에 대한 체험과 비판은 더 현실적으로 또 예민하게 유권자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와서 해보니 정치권 참 부끄럽게 짝이 없다. 나는 정치 더 안 하련다 이런 입장들을 내는 건데요.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민주당에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스타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는 게 당 차원에서는 유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당에서 좀 쓰라릴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요. 이분들이 야인이 됐을 때 본업으로 바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색깔이 묻어있는 어느 기관에 가서 목소리를 또 낼 것이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 총장님 마지막으로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이 공천 혁명과 선순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어떤 인재 영입, 어떤 공천이 되어야 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법부를 우리가 선출하는 과정이죠. 앞으로 입법 기술자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충성할 자도 별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입법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팍팍한 서민의 살림살이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소득 격차 해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공천 그 룰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사무총장님 그리고 보도국의 설석영 기자였습니다.